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미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레알 마드리드전을 보면서 느낀 건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뭔가 그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한테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정도의 느낌을 바이에른 뮌헨에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파괴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경기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다른 팀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팀은 골 넣고 이쯤 하면 됐다 뭐 이런 느낌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넣는 느낌?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챔스 우승 후보 영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놀랐던 건 전방 압박의 구조가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보통 전방 압박하는 팀이 뒤쪽에 센터백까지 포함해서 4명의 수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가 3톱을 놓으니까 똑같이 뒤쪽에다가 3명의 최종 수비수를 뒀어요.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수거든요. 수비수가 공격수랑 숫자가 똑같다? 그럼 대부분 공격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공이 도달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앞쪽에서의 전방 압박에 되게 신경을 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날 라이트백으로 출전했던 스타니시치를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맡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키미히를 케인과 그나브리 사이에 높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케인이나 그나브리 중에 한 명이 골키퍼를 쫓고 거기서 압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키미히가 직접 골키퍼를 압박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플레이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골키퍼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그나브리가 출발합니다. 또 리디거가 아놀드 쪽으로 공을 준 순간 루이스 디아스가 출발하고요. 거기서 파블로비치의 위치를 보시면 파블로비치가 가운데 쪽에 있다가 공을 받으러 가는 선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골키퍼 정면에 서 있었던 키미히가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서 수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던 우파메카노를 다시 센터백의 자리로 내립니다. 이런 압박의 위치 움직임이 되게 약속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방 압박은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체계화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밥 먹듯이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라는 게 티가 났습니다. 자, 이 압박이 왜 놀라웠냐면 일단 아놀드 쪽으로 공이 갔을 때 사실 반대쪽에 있는 비니시우스한테 한 번에 롱킥이 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루이스 디아스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킥의 각도가 제한되고 발목을 내지는 몸을 완전히 틀어서 비니시우스 쪽으로 때리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죠. 그리고 저 정도의 비거리의 킥을 정확하게 성공시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즉 아놀드가 공을 잡았을 때 비니시우스 쪽으로 못 줄 거라는 걸 알고 우파메카노가 비니시우스는 포기하고 가운데 쪽 수비벽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방 압박이라는 건 우리가 숫자 한 명 적은 상태로 게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골키퍼까지 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10대 11의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우리 전방 압박의 키죠. 근데 비니시우스를 포기하고 우파메카노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적어도 경기장 아랫지역에서만큼은 숫자가 맞아버리거나 바이에른 뮌헨의 수적 우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콤파니가 얼마나 전방 압박을 연구를 잘했는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얼마나 잘 수행해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의 전방 압박에 비해서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이 전방 압박이 되게 앞뒤가 맞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팀의 선수 퀄리티와 팀이 사용하는 전술의 앞뒤가 맞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것들이 맞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어떤 팀이 압박을 했어요. 근데 압박하고 나서 그걸 제대로 마무리할 퀄리티의 공격진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사실 체력만 날리고 헛고생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압박해서 공을 얻어내면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움직이거나 개인 돌파를 통해서 마무리해줄 자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돌발적인 상황은 감독이 그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선수들의 퀄리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것과 이 선수 퀄리티라는 부분이 앞뒤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센터백 퀄리티도 다른 팀에 비해 좋습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에는 좋은 센터백이 많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독일 내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센터백 흔치 않거든요. 뭐 3옵션이 김민재라고 쳤을 때는 정말 퀄리티 높은 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전방 압박하다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센터백 퀄리티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더 효율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상대에게 전방 압박을 당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케인의 퀄리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저는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전술적으로도 되게 많이 기여한다고 느꼈거든요. 스트라이커지만 약간은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주면서 그나브리와 함께 임시 투공미를 형성해줍니다. 그리고 케인이 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받아주고 돌아서 뒷공간에다 한 번에 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백이 딜레마에 빠져요. 해리 케인을 따라가게 되면 뒷공간이 노출이 되고 그렇다고 해리 케인을 따라가지 않자니 케인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 타이밍이 어긋나게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케인이 돌 정도의 시간은 난단 말이죠. 그럼 케인이 돌았을 때 루이스 디아스나 올리세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을 한 번에 파줍니다. 심지어 올리세, 루이스 디아스가 아니더라도 스타니시치나 라이머 같은 풀백들이 뒷공간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양발로 뻥뻥 뿌려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뭐 토트넘 때도 잘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방의 전술을 대처할 때도 능숙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인이 사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최고의 폼이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상 복귀하고 나서 어느 정도 폼을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능 스트라이커라고 느껴지고요. 케인은 저는 플랜 B가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득점에 주로 모든 능력들이 치우쳐져 있어서 골 넣을 상황이 안 되면 내지는 공이 많이 안 오는 경기라면 좀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해리 케인은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사실 골을 못 넣어도 할 게 많죠. 패스로 풀어주는 거라든지 상대 수비 끌어내는 거라든지 경합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있는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패스 퀄리티 진짜 미쳤고요. 볼 지키는 능력 너무 좋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는 아니지만 실용적인 개인기, 탈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넣을 거 넣어주는 능력이 좋습니다. 여기서 공격수가 넣을 만한 찬스인데 이런 건 거의 다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공격수고 넣을 것만 다 넣어줘도 전 세계 상위 5% 아니 한 3%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리 케인 정말 좋은 선수다. 그리고 이러한 케인의 능력은 지금 득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번 시즌 모든 대회 케인의 득점을 모아봤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31골,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1골, 포칼에서는 6골, 슈퍼컵에서는 1골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 하나 더 했으니까 챔스가 12골이고 그렇게 되면 49골이거든요. 그러니까 50골이 1골 남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좋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든든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특성상 나이가 많아도 좀 잘할 것 같아요. 빠른 스피드나 그런 신체 능력을 이용한 축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케인, 디아스, 올리세 이렇게 3톱이 현재 유럽 최고의 3톱 중에 하나다, 내지는 그냥 최고의 3톱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들의 득점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표가 21세기 100골 넘게 넣은 트리오를 정리해 놓은 자료거든요. 1등이 이제 15-16 시즌 MSN, 2등이 14-15 MSN, 3등이 11-12 호날두 벤제마 이구아인,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8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린 트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6골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칼 챔스 결승 진출했을 때 최대 13경기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기세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렵지 않게 100골 고지는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순위권 안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선수들이 되게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고 좋아요.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가담 능력 좋고 또 먼 거리를 힘있게 뽀름반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리버풀에서 24-25 시즌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아스가 제로톱 역할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방 압박할 때도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전방 압박을 주로 쓰는 팀이다 보니까 디아스가 아주 적합하게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선 또 득점도 했죠. 그 다음에 해리 케인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올리세 역시 플레이메이킹, 돌파 능력까지 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격 트리오가 또 무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에 챔스 우승 후보 0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선수단 전체적으로도 에고가 강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세계에서 매우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다 열심히 뛰거든요. 그리고 득점 상황에서 욕심은 적습니다. 나보다 더 쉬운 선수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압박 상황에서도 희생하면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팀 플레이에 어긋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콤파니가 팀을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를 잘하는데도 열심히 팀적으로 뛴다. 그래서 막기가 정말 어렵다.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이 또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봐요. 일단 마누엘 노이어 만 40세인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기량이 안 떨어진다는 건 장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미친 듯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능력의 활약은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무색할 만큼 그냥 잘한다 라는 건 경험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대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고 다른 선수들에게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노이어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 타 만 30세고 여유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힘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정성 있게 수비해준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파메카노. 우파메카노 이번 경기에서 큰 실수가 하나 있긴 했죠. 비니시우스한테 1대1 찬스를 내줄 때 넘어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긴 했는데 뭐 그거를 제외했을 때는 또 파트너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고요. 라이머 만 28살. 저는 라이머 같은 선수가 정말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악착 같은 수비 있고요. 기본기 좋고요. 여러 자리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베테랑 라인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비진에서는 이 베테랑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베테랑들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나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누적될 만큼 누적됐는데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 있다? 이것은 상당히 그 팀을 이기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무서운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상이 없는 선수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주전급의 선수들은 전부 부상 복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만 봐도 뭐 교체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 무시알라, 고레츠카, 비숍, 이토 히로키, 김민재, 게이루, 칼, 잭슨 뭐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교체 라인업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상 선수가 돌아왔다는 건 리그 내 로테이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고 또 경기 내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경기 내에서 선수들이 잘 안 풀릴 때 이 교체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지금 선수단의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파죽 시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지 또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것들을 또 원정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